면역은 우리 몸에 미생물이 제공하는 가장 중요한 서비스 중 하나다.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에서 미생물은 세 번째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우선 선천성 면역이 있다. 선천성 면역은 우리가 접촉하는 대부분의 미생물이 몸 외부를 지키는 세포들이 알아볼 수 있는 구조적 형태를 띠고 있다는 점에 바탕을 두고 있다. 두 번째는 적응성 면역으로 특별한 화학적 구조에 대한 인식 능력을 기반으로 한다. 세 번째, 미생물 면역은 몸 안에 장시간 상주하며 다양한 방법으로 외부의 침입을 제지하는 기존의 미생물에 의한 것이다. 각각의 면역에 대해 다음 장에서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출생과 함께 시작된 면역 시스템과 미생물 사이의 상호작용은 일생을 통해 형성된다. 이치에 맞는 말이다. 몸속 상주 미생물의 가장 중요한 특성 중 하나로 침입자에게 저항한다는 점을 들 수 있기 때문이다. 본질적으로 우리 몸 안에 우호적인 벌레는 자신이 만든 생활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을 좋아하며 외부인이 들어오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장에 근거지를 두려고 시도하는 침입자는 가장 먼저 대부분의 박테리아를 죽일 수 있도록 설계된 위산의 혹독한 시련을 통과해야만 한다. 이 산은 숙주로부터 나오지만 헬리코박터 파이로리 같은 상주 미생물로서 모의 실험을 거친 후 만들어진다. 만약 외부 침입자가 장에 도착한다 해도 이미 꽉 차 있는 장 내부에서 식량과 머물 만한 장소를 찾지 못하고 아래로 떠밀려 내려가게 된다. 우리 몸속 상주 박테리아는 힘들게 획득한 장벽에 달라붙을 수 있는 자리를 포기하거나 자신들의 식량을 공유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래서 다른 박테리아에게는 해롭지만 항생작용을 할 수 있는 물질을 분비한다. 며칠 동안 발끝을 붙이고 매달려 있는 외부 침입 미생물도 있긴 하지만 곧 사라지게 되며 이런 일이 아주 흔히 일어난다. 사실 우리 몸속에서 미생물들은 매우 안정적으로 유지된다. 다른 사람과 키스를 할 경우 많은 미생물이 몸을 통과한다. 그러나 잠시 후 또는 몇 분, 몇 시간이 지나거나 아무리 길어도 며칠 이내에 미생물의 활동 덕분에 몸은 키스하기 전과 같아지게 된다. 예외적으로 연인으로부터 유해한 병원균을 받게 된다 해도 치료하면 된다. 심지어 아무리 매력적인 사람과의 키스라도 침입자에 저항하는 능력은 똑같이 강하게 일어난다. 성적인 육체 관계도 이와 같다. 단지 체액만이 아니라 미생물의 교환까지 일어나 두 숙주 사이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 그러나 잠시 후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처럼 관계 이전으로 되돌아간다. 규칙적인 관계를 가지는 연인 사이에는 일부 미생물의 이동이 가능할 법하지만 지금까지 병원균을 제외하고는 발견되지 않았다. 심지어 섭취하는 음식을 바꾸어도 몸속의 미생물에는 별다른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몇 달이나 몇 년의 시간이 지나면 몸이 달라질 수 있지만 인간의 장내 미생물 군집은 상대적으로 안정을 유지한다. 2주 동안 심혈관 질환 위험을 줄이는 데 관련이 있는 지중해 식단인 고섬유질 식품, 통곡물, 말린 콩류, 올리브 오일, 그리고 하루 5번의 과일과 야채를 매일 섭취하도록 하는 소규모 실험을 실시했다. 연구자들은 심장 질환을 알려주는 지질을 분석하기 위한 혈액 샘플과 식단 전후에 존재하는 미생물을 조사하기 위한 대변 샘플을 피실험자에게서 채취했다. 검사 결과 정말 기쁘게도 총 콜레스테롤과 소위 나쁜 콜레스테롤이라 불리는 LDL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피험자들의 미생물에는 아무 변화도 없었으며 대신 각각의 사람들에게 마치 지문처럼 고유 미생물의 표시가 생겼다. 심지어 식단 조절이 끝난 후에도 미생물 표시는 그대로 남아있었다. 식단에 따른 연구에서 미생물 개체 수면에서 의미 있는 변화가 있었다. 식단을 그대로 둔 채 단지 식물 또는 동물의 원산지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눈에 띄는 변화가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나 이 변화는 특별 식단을 계속 유지하는 중에만 지속되었다. 만일 1년 이상 이 식단이 계속되었을 때 변화가 영구적으로 지속될 수 있을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우리는 장내 미생물이 식단에 미치는 효과를 더 잘 알기 위해 더 많은 연구를 수행해야만 한다. 그러나 현재 진행된 연구에서는 장내에 있는 여러 박테리아의 상대적인 비율이 마치 별개의 영역 안에서 높아졌다 낮아졌다 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제 우리는 서로가 가진 공통적인 부분과 평생에 걸쳐 변화하는 범위의 경계를 파악하는데 연구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만약 우리가 100쪽의 미생물의 숙주이고 각 미생물이 아주 작은 유전자 조작의 집합체라고 가정한다면 얼마나 많은 유전자가 우리 몸의 상주 미생물 안에서 별난 행동을 하며 그런 행동을 하는 유전자는 무엇일까?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미국 국립보건 인간 미생물 군집 프로젝트의 목표 중 하나는 건강한 젊은 성인에게서 추출한 미생물의 유전적 물질을 차례로 배열하는 것이었다. 조사는 어떤 미생물이 존재했는지 뿐만 아니라 미생물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와 기능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연구 결과 우리 몸의 미생물에는 수백만 개의 고유한 유전자가 있으며 현재까지 추정된 수만으로도 200만 개가 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인간 게놈이 약 2만 3천 개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점과 비교해보면 우리 몸의 고유한 유전자 중 99%가 박테리아 유전자이며 약 1%만이 인간 유전자인 것이다. 결국 우리 몸의 미생물은 단순한 탑승객이 아니라 오히려 활발하게 물질 대사를 수행하는 존재다. 박테리아 유전자는 박테리아에게 도움이 되는 산출물을 만들어내고 박테리아의 효소는 암모니아나 식초, 이산화탄소, 메탄 또는 다른 미생물들이 음식의 재료로 사용하는 수소를 만들 수 있다. 또한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더 복잡한 산출물도 많이 만들어낸다. 최근 유럽의 메타히트와의 컨소시엄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특이한 결과가 나왔다. 300여 명의 유럽인을 조사한 결과 피험자의 장에 있는 고유한 박테리아의 유전자 수가 엄청나게 다르게 나타난 것이다. 정상적인 분포 형태인 종 모양의 곡선이 아니었다. 대신 연구진은 두 가지 주요 그룹을 발견했다. 대상자의 77%에 달하는 다수의 피험자들은 평균 약 80만 개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었고 비교적 적은 수의 사람들은 약 40만 개의 유전자만 가지고 있었다. 이렇듯 뚜렷한 두 그룹으로 나누어지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그러나 가장 흥미로운 결과는 유전자 수가 낮은 사람일수록 비만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온 점이다. 이 뜻밖의 결과에 대해서는 후에 더 깊이 논의하도록 하자. 상주 미생물의 생태학적 구조를 이해하는 것은 복잡한 퍼즐을 푸는 것과 같다. 커다란 생태계에서 생태학자들은 매일매일 또는 계절이나 연간 규모로 수많은 개체와 종의 행동 그리고 상호작용을 직접 관찰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미생물 생태계 연구는 어디에도 없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해당 지역 사회에 있는 모든 유전자를 계산하고 확인하는 것이다. 이 작업은 마치 숲에서 1에이커의 흙을 떠서
거대한 혼합기에 넣고 통과시킨 후 나온 나뭇잎과 나무, 뼈, 뿌리, 깃털, 발톱의 잔해를 세고 그 결과를 가지고 숲에 서식하는 종과 그들의 상호작용을 추론하는 것과 같다. 이미 알려진 유전자와의 비교를 통해 우리의 박테리아 유전자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 알아내는 방법도 있다. 인간 미생물 군집 프로젝트와 유럽 메타히트 프로그램의 초기 연구 결과에서 항존 유전자에 큰 비중을 두고 있는데 이 유전자가 없어서는 안 되는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모든 박테리아가 반드시 세포벽을 구축해야만 하기 때문에 유전자는 세포벽을 만들고 유지하기 위한 성분을 풍부하게 갖추고 있으며 마찬가지로 자신의 DNA를 복제하는 유전자를 허용해야만 박테리아는 번식할 수 있다. 유전자는 새로운 성분을 만들기 위해 필요로 하는 중요한 효소인 DNA 중합 효소에 대한 코드로 식별이 가능하다. 우리는 이러한 유전자를 단 몇 종류만 가지고 있을 뿐이지만 우리 몸의 상주, 미생물은 어디에서 시작된 박테리아인지에 따라 각각 조금씩 다른 수천 개의 유전자를 갖고 있다. 또한 신체의 어느 부위에서 발견되었는지도 미생물의 유전자의 미묘한 차이를 불러온다. 항존 유전자가 유지를 위한 업무를 하는 반면 피부 박테리아는 내장에 살고 있는 박테리아보다 기름 성분에 관련된 유전자를 더 많이 가지고 있으며 질 박테리아는 산성 조건을 만들고 처리하는 것을 돕는 유전자가 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박테리아가 신체에 거주할 수 있는 각각의 틈새에서 전문적인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과 인간 게놈에서 볼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지구상의 가장 큰 사람과 가장 작은 사람의 키의 차이가 2배 또는 3배쯤인데 비해 일반적인 미생물 군집의 미생물을 개별적으로 나란히 늘어놓았을 때 10,000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다. 박테리아의 전문화는 우리의 건강, 신진대사, 면역, 그리고 심지어 인식의 측면에서 우리 각자를 구별짓는 놀라운 미개척 영역이다. 우리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통해 확인된 박테리아 유전자 중 30에서 40%의 기능을 여전히 확인해야만 하는 한편 어떤 종이 희귀하거나 공격받기 쉬운지를 알아내야만 한다. 여성의 질 미생물에서 본 것처럼 박테리아 집단은 매우 활동적이어서 특정 종을 나타내는 세포 수는 1개부터 1조 개까지 달라질 수 있다. 이전에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화학물질이 들어있는 음식을 접하게 된 동물을 가정해보자. 새로운 음식으로 장내 환경이 변화되어 지금까지 100개의 세포를 유지했던 박테리아 종이 며칠 이내에 수십억 개의 세포가 될 수도 있다. 반대로 굶주린 동료 박테리아와 경쟁하거나 다른 박테리아가 자신이 차지한 음식을 가로채 간다면 수적으로 지배적이었던 종의 수가 수천 배 또는 그 이상 감소하기도 한다. 이것이 바로 미생물 군집의 핵심이며 미생물이 유지되도록 힘을 북돋아주는 역동성과 유연성이다. 그러나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이 없는 평소 100개의 세포를 유지하는 종이 항생제와 만난다면 이 종은 영원히 사라질 수 있다. 나는 이 희귀한 종을 긴급 미생물이라고 부르는데 이 미생물은 음식물 안에 특별한 화학물질을 활용할 뿐만 아니라 질병 같은 예전에는 발생하지 않았던 위협에 대항하여 유전적인 보호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위험을 알려주기 위해 깜빡거리는 빨간 불빛과 같다. 다양성은 꼭 필요한 것이다. 만약 인간에게 핵심적으로 중요한 종이 사라진다면 그로 인해 제2의 종이 소멸되는 연쇄작용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리와 박테리아가 공존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여러 의문점이 떠오른다. 왜 박테리아가 우리를 전멸시키지 않는 걸까? 왜 우리는 박테리아를 받아들이고 묵인하는 걸까? 자연선택과 적자 생존을 바탕으로 한 다윈주의의 먹고 먹히는 경쟁 관계 속에서 인간은 어떻게
미생물과 안정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게 되었을까? 이 의문점에 대한 단서를 공공재설 이론에서 찾을 수 있다. 공공재란 모든 사람이 공유하는 것, 예를 들어 해변가의 깨끗한 공기, 맑고 화창한 날씨, 세금으로 만들어진 공공거리 또는 공용 라디오 방송에 좋아하는 프로그램 등을 말한다. 그러나 정말로 완전히 공짜인 건 없다. 공용 라디오도 누군가가 돈을 내고 지원해야만 방송할 수 있다. 심지어 모두가 공유하는 깨끗한 공기도 마찬가지다. 같은 공간 안에서 숨도 쉬고 차량도 운행되기 때문에 차에서 나오는 매연이 우리의 깨끗한 공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모두가 원활하게 자기 역할을 다하는 사회에서는 개인도 공공의 이익에 기여한다. 한 푼도 내지 않고 공용 라디오 방송을 들을 수 있지만 만약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면 라디오 방송국은 파산하게 될 것이다. 또한 모두가 매연을 발생하는 차를 운행한다면 우리가 누리는 일상의 공기와 햇볕은 사라질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주어진 만큼 충분히 내지 않으면서 공공재를 사용만 하거나 일반적인 공공비용보다 더 나오게 하는 사람은 공정하게 나누어 지불하지 않고 이익만 취하는 부정행위자라고 여겨진다. 그러나 적자 생존이 최상의 규칙인 정글에서 부정행위는 꽤 좋은 전략처럼 보일 수 있다. 부정행위를 하는 동물은 더 많은 알을 낳거나 둥지를 틀기에 더 나은 장소를 찾을 수 있으며 여러 세대에 걸쳐 비용 대비 이익이 유리하기 때문에 더 성공적일 수 있다. 이기적인 동물이 선택 이익을 갖는 것이다. 그러나 만약 부정행위가 이익이 된다면 협력은 무너지게 된다. 모든 사람이 편법을 쓰거나 공용 라디오 비용을 안 내려 한다면 규칙을 어기며 자기의 이익만 챙기려는 성품을 가진 존재와 어떻게 함께 살 수 있을까? 부정행위는 전체 시스템을 무너지게 한다. 그러나 다양한 협력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볼 수 있다. 꿀벌과 꽃, 상어와 동갈방어, 소와 소가 먹는 풀을 에너지가 되도록 돕는 반추위 박테리아, 그리고 흰개미, 진딧물 등 우리 주위의 많은 곳에서 협력이 일어난다. 알다시피 수백만 년 동안 되새김 동물은 박테리아와 협력하며 살아왔고 흰개미와 진딧물 같은 곤충은 더 오래 전부터 서로 도우며 존재해왔다. 이는 혼자만의 이익을 꾀하는 것이 항상 승리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준다. 간단히 말해 부정행위를 했을 때 당하는 불이익이 더 커서 부정행위로 성공을 차지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만약 아무런 책임도 묻지 않는다면 많은 사람들이 운전할 때 속도를 낼 것이다. 이럴 때 벌칙이 효과가 있다. 우리와 미생물에도 같은 방식이 적용된다. 자연 선택은 벌금을 피해 달아나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 그 자리에서 지불해야 하고 속임수를 쓰면 쓸수록 더 많은 벌금을 내게 하는 시스템이 있는 숙주에게 유리하다. 이렇게 벌금을 매김으로써 부정하게 얻은 이익에 따른 폐해를 피할 수 있다. 흰 개미의 장 안에서 서식하는 박테리아가 부정행위를 하며 과도하게 자기 이익만 꾀한다면 흰 개미는 강력한 면역 반응으로 장내 박테리아를 죽일 수 있다. 효과적이긴 하지만 이 방법을 사용하다가 비싼 대가를 치러야 할 수도 있다. 일부는 부정행위를 한 상대와 싸우다 지나치게 공격적인 면역 반응 때문에 죽을 수도 있다. 이런 경우 숙주와 서식종 양쪽의 모든 유전자는 후대까지 사라지게 되고 부정행위를 하지 않는 박테리아를 가진 흰 개미가 나타나 동료가 사라진 빈자리를 차지한다. 이처럼 경쟁과 협력 사이에 일어나는 팽팽한 긴장은 수없이 많은 단계에서 일어난다. 위대한 경제학자이자 수학자인 존 내쉬가 보완한 게임 이론은 서로 협력하는 현상 및 공동 진화된 시스템에서 왜 대체적으로 규칙을 따르는 개인이 선택되는지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다. 내쉬가 상황을 만들어 설명한 후부터 내쉬 균형이라고도 불리는 게임 이론은
사회적 환경에서 일어나는 행동, 즉 사람은 왜 가장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한 결정을 내리며 시장은 어떻게 작용하는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간단히 말해 두 사람 또는 그 이상이 하는 게임에서 가장 좋은 게임 전략이란 규칙을 지키며 게임을 하는 것이며 만약 부정행위를 한다면 정정당당하게 한 결과보다 더 나쁜 결과를 얻게 된다는 이론이다. 우리 몸을 통해 살펴본 것처럼 오랜 시간 우리와 함께 해온 생태계에서는 갈등과 협력 사이에 근본적인 긴장감이 해결될 수 있었다. 지금까지는 잘 버텨왔지만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협력이 쓸모없어졌다는 의미로 혼동한다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갈 수도 있다. 나는 제왕절개, 수술 같은 현대의 일반적인 간행과 항생제 남용, 탓에 고대 미생물의 세계와 미지의 현대 세상 사이에 있는 인간이 경험하지 않는 위험지대로 들어서고 있다는 점을 염려하고 있는 것이다.